굉장히 민감한 얘기긴 한데, 그, 그, 신문 기사가 뜨고 나서, 저는 꼭 어떤 그 느낌이었냐면은, 100km를 달리는 차를 타고 가다가 벽을 꽉 부딪힌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막 그러다 도중에, 이제 다른 기사가 또 그 후속 기사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후속 기사가 나오고, 진짜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저한테, 제가, 그 협박을 받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사표를 내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는 것처럼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사표를 낸 것처럼 그렇게 오도가 됐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제가 30만 명의 고객들을 9년 동안 많은 강연을 통해서 했는데 그분들한테 인사 한 번 하지 못하고 떠날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었죠. 그리고 강요를 받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너무나 많은 악의적인 기사가 쏟아졌고 또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처음 인터뷰하는 거예요. 이 음성으로. 그래서 이제 알려야 되겠다. 근데 나는 차명 계좌도 없고 불법으로 투자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신문이 계속 후속 보도를 4번인가 5번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나한테 전화 온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8개월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야, 한국에서는 그런 거야. 유명세라고 생각해. 그래서 유명세를 겪는 거니까 다 잊혀질 거야. 이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너무나 막 그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하니까 정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또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다가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저에 대한 기사가 악의적인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불법을 저지른 존니, 반성 안 하는 존니, 아직도 뭐 불명예 퇴진한 존니,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밝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8개월 동안은 사실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도 그렇고, 내가 30년 동안 갖고 있던 내 라이프를 완전히 그냥 도둑질 맞은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예를 들어서 메리츠 자산 운용을, 어, 그,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그 신뢰도 1등으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 기사를 통해서 내가 회사를 망친 사람으로 완전히 그 프레임에 씌워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기자들은 그래서 얻는 게 무엇일까? 지금도 궁금해요. 왜 그런 기사를 썼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뭘 얻었을까? 그러면 기자상을 받으려고 했나? 아니면 클릭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여튼 그 정도로 어떤 그 취재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기사가 썼고 또 다른 기사들은 그걸 계속 이제 또 카피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고객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밝히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영업계를 이해하지 못한 그냥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가십성의 얘기지. 전혀 그거는, 사모펀드라는 걸 사람들을 잘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모펀드 사태가 난 거하고는 이거와는 전혀 이슈가 다른 이슈고요. 이제 적이 많다는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일하면서,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정말로 훌륭한 회사로 만들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컴펜세이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그것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대가를 못 받겠죠. 근데,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던 거는 저는 이제 공정이라는 거가 직원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까. 저는 공정이라는 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연공 서열하고 상관없이, 아니면 남녀 구별 없이, 그런, 구별 없이, 종교도 구별 없고, 똑같은 기회를 주어주는 게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직원들한테 얘기했고, 다 누구나 기회가 있다. 학교도 필요 없다. 학교 좋은 거 나온 거, 나쁜 학교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이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 회사를 살려려면 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저를 몰아가는, 저를 쫓아내는데 그렇게 큰 힘이 발휘될지 몰랐어요. 그 불만 있는 그게 증오로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편견이 있는 사회구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키면 노동법에 그것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회사를 일찍 들어왔다는 이유로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건 저는 용담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직판을 해야 되겠구나. 고객을 직접 만나야 되겠구나. 미국처럼. 그래서 완전히 남들이 해보지 않은 길을 간 거죠. 앱을 개발해야 되고 고객들을 직접 만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블러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같이 내가 눈여겨봤던 여성이 있죠. 그 사람이 박장님이시라는데 고객들은 다 알죠. 그분을 제가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가 들어와야 회사가 변한다 생각을 해갖고 근데 그분은 이제 마케팅으로 뽑았죠. 근데 너무 일을 잘한 거예요. 고객들의 신뢰도가 확 올라갔고 또 밤새도록 일을 하고 막 어쨌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별명이 AI였어요. 사람이 아니다. 너무 아이디어가 좋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까지 제가 좀 더 일을 더 확대해서 시켰죠. 그랬더니 수익률이 확 올라가게 됐고 또 고객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보내는 편지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실은 지금의 그 메리츠를 가장 브랜드 가치가 1등으로 만들었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분도 나처럼 회사를 망친 사람으로 지금 내가 이제 나가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곤란을 겪는 게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지금도 나는 이제 궁금해요.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 문화적인 충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것도 있고. 아니에요. 이게 또 저도 스토리가 될까 그래서 없다. 네, 차명계좌 없다. 그리고 불법 토지 없다. 그거예요. 더 이상 저는,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또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많은 또 독자들 이해도 못할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없다는 거면 더 이상 제가 더 이상 더 얘기할 게 없죠. 전부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기사에 보면, 수상한 거래가 발견됐다든가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배임 가능성이 있다. 차명 투자를 몰래 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다 그냥 알 수 있으면 다 설명이 가능한 거고 기사는 그냥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갖고 사람들한테 분노를 일으키는 거는 성공했지만 사실하고는 전혀 다르죠. 저는 이제 제가 회사를 나오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도 저는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존니의 비리를 더 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망령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더 이상 나는 이제 내가 앞으로 내가 이제 금융교육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죄가 없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이제 거짓이 또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당했죠. 예를 들어서 회의할 때 소리를 지르는 걸 녹음을 했다. 이제 그걸 다 터뜨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야, 진짜 회사 나온 지 8개월 됐는데 나를 괴롭히는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너스를 혼자 너무 많이 가져갔다. 그래갖고 그게 또 비난이 내가 그게 왜 비난이 될까? 나는 계약서대로 한 거고, 미국에서 스카우트 할 때 그 계약을 받아서 온 건데, 그거를 왜 지금 와서 돈을 많이 가져갔대. 그것 때문에 회사가 또 망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고 저는, 와, 진짜 너무하구나. 저는 이제 놔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바라는 거는 앞으로 저에 대해서 나눈 기사는 더 이상 그런 수식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명으로 가다 걸린 사람처럼. 그 다음에, 와이프를 이용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발 그런 추측성 기사라든가, 그거는 정말로 제가 바라는 거는 저는 30년의 내 라이프가 이 기사 하나로 지워졌어요. 저는 이런 수모를 당할 어떤 짓도 한 적도 없고, 근데 그냥 주원글씨를 쓴 거예요. 존리 저 사람 진짜 위선자구나.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는 주식 투자하라고 그래놓고 지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사람들은 분노하기 좋죠. 저 사람 위선자구나. 근데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내 얘기를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너무 기사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제발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대로 보도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저는 이제 미래를 얘기하고 싶고, 미래에 이제 우리나라가 필요한 게 뭐냐, 금융 강국이 되려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가정주부를 교육을 한다든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수식어가 붙으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왜 주부투자 클럽을 한다고 그러지? 저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그럴 짓을 한 적이 없고, 그 기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딱 기사 하나예요. 그리고 후속 보도가 전혀 나한테 컨펌 받지 않고 나가는 것들. 근데 기자들은 그거를 이제 사실을 믿게 될 수밖에 없고, 그건 구체적이니까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이제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게 너무 치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가져갔다. 근데 연봉을 많이 가져간 게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 오면서 미국에서 받은 연봉을 포기하고 온 거거든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할까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던 게, 왜 이렇게 추측을 할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미국으로 떠났다. 아니면 또 댓글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잘 갔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파주에, 그 와이프가 도자기 굽는 그게 있어서, 파주에 가서, 이렇게 했죠.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화가 와요. 제가 혹시 이상한 짓 할까봐. 그 기사를 보니까 완전히 너무 매도가 되니까, 그런 짓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우울증이 걸리겠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왜냐면, 모든 그 강연 스케줄이 6개월께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게 다 캔슬이 된 거예요. 방송국 출연 다 금지됐고, 그러니까 내가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갈 데가 없다는 게 나를 너무 놀라게 한 거죠.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어떻게 살지? 그리고 이 불명예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9년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거를 책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부탁을 한 게, 이제 커피숍에 나를 아침에 내려놓고, 저녁 5시에 와라. 그러면 내가 책을 집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힘들었던,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6개월, 7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뭐에 매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한두 달 있다가 시작했죠. 왜냐면 그때는 내가 이거를 왜 당해야 되지? 그러면 이게 뭐지? 매일매일이 제가 잠을 못 잤던 거는 매일 기사가 뜨는 거예요. 악랄한, 하여튼 파렴치범처럼 막 나오니까. 근데 한 번도 나하고 인터뷰 하지도 않은 기자들이, 나한테 물어볼 적도 없는 기자들이 그렇게 막 써대는 거 보고 나는, 야, 미국 같은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게 가능할까? 더군다나 이제 그 기자가 또 상까지 받으니까 난 더 무너졌죠. 야, 내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한 두 달 있다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느꼈을 때 기업 문화, 기업 문화가 너무 틀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국에 있는 회사들에서 있던 내가 겪었던 그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너무 틀린 거예요. 근데, 저는 적어도 금융회사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이라키가 필요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하, 복종의 문화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깼어요. 그래서 전부 이메일을 쓰게 했고, 또 집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했고, 또 남녀 차별 전혀 없었고, 근데 그게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시스템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편견과 이 문화가 차이가 너무 크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제가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은, 한 번도 너 몇 시에 출근했냐, 몇 시에 퇴근했냐 물어보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느냐가 중요하지 몇 시간 일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제 제가 맡은 거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투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너무 괴로워서 파주에 있다가 제가 커피숍을 가는 도중에 영어 마을을 발견했어요. 영어 마을. 네. 야, 이렇게 좋은 거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거를 패밀리 캠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쁘게 해야 되니까 11월 달에 제가 영어 마을을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우리 가족, 패밀리들, 금융교육 하는데 모집해라. 대성공인 거예요. 전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도 데려오신 분도 있고, 사위 데려오신 분도 있고, 온 가족이 하루 종일 금융에 대한 얘기, 투자에 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만족인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자산운용사 차리고 이런 거는 저는 프라이어리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제 제일 급한 거는 나를 찾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금융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책도 내고 저는 저는 이제 패밀리 캠프를 보면서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어느 한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할 그건 이제 아니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금융교육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제 앞으로 한국의 먹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일 수도 있고 배터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금융이거든요. 그리고 금융인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사가 지금은 미국의 금융기관이 다 블랙락이라든가 블랙스톤 같은 거 보면 다 단위가 경이잖아요, 경. 그러니까 한 회사가 경이잖아요. 그게 지금의 미국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보면 은행 같은 경우는 다 시들었죠. 시티뱅크 아무도 얘기 안 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옛날에는 엄청났지만 지금은 다 자산운용사가 왜 자산운용사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크려면 옛날에는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담보가 있어서 은행에서 담보로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세상에는 그 투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담보가 필요 없는 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영진의 창의성을 보고 투자하는 게 미국이 좀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크려면 이 금융의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하고 창업이 같이 가야 돼요. 창업하는 사람이 많아야 또 자산운용사가 거기에 또 투자를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이게 활성화가 되면 대한민국은, 왜냐면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일단 IQ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IQ가 좋고 그런, 돈이 서포트하고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는 무지하게 밝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이 빠져 있거든요. 대부분. 먹거리 하면은 대부분 제조업만 생각하잖아요. 일본처럼. 근데 금융이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문제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 여성 금융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기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성 CEO들이 별로 없고, 여성 고위직이 별로 없고. 근데 미국은 그거를 20, 30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회사도 딸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회의도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 티네이저 아이들이, 아빠가 하는 일이 뭐구나. 금융이 뭐구나.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엄청나게 많은 여성 CEO들이 나오잖아요. 금융업에. 근데 한국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유리천장 얘기할 때가 아니라 왜 그런 창업가가 안 나올까, 여성들이. 그 여성들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자산운용사 사장이 많이 나와야 돼요. 자산운용사는 사실은 그렇게 은행처럼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여대에 가서 저녁에 강연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투자 쪽에 있는 MBA 프로그램이 문을 닫는데요. 한 명도 어플라이 한 사람이 없대요. 예. 그래서 제가 여대에 갈 때마다 여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배워라. 그래서 학교에, 예를 들어서 뭐, 여학교에 학교 자금 있잖아요. 그 자금을 운영해라. 학교랑 얘기해서 졸업생들이 자동회사를 차려서 그걸 운영해라. 미국에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미국의 여대 같은 데 보면 그 졸업생이 펀드 매니저인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운영하는 경우, 제 고객들이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여성들의 CEO인. 한국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거를 제가 여학생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겠구나. 여학생들한테 금융업에 왜 진출 안 하냐. 그 블루오션인데 여학생들이 많이 갈수록 이제 그 레드오션이 돼요. 왜냐? 선생님들 레드오션이 됐죠. 여성들이 이미 더 진출을 많이 했죠. 근데 이 금융만은 여성들이 블루오션이죠. 이거를 제가 가르쳐주고 싶어서 여성 인력 활용. 그 다음에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여성 인력 활용해야죠. 외국인도 활용해야 되지만 여성 인력을 활용해서 임금을 똑같이 주고,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성을 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을 남성하고 똑같이 했을 때 그 기업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여성이 뭐, 예를 들어서 임신하게 되면 뭐, 육아휴직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남자친구라도 휴가를 가야 돼요. 강제로 가는 거죠. 그 정도의,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줄어들잖아요.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정말로 그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교육 시스템. 우리나라 사교육, 아이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려고 그러면 지금 시스템은 갖고 절대로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리천장을 깨는 거에만 생각하면, 그러면 남자처럼 술도 마셔야 되고, 남자처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성이 갖고 있는 그런 많은 탤런트가 있는데, 왜 기존의 남성들이 그런 위주의 회사에 들어가서 그거를 깨려고 할까? 왜 창업 생각을 안 할까?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창업해라.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배우면 투자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주위에 그 노후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 돈을 모아서 워런 버핏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게 저는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창업이 붐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창업과 개업의 차이를 잘 몰라요. 창업과 개업의 네, 개업은 네. 뭐 빵집을 차리는 거 개업이죠. 근데 되게 그거를 창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는 그 즐거움이 있죠. 그래야 다양성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또 실패해도 또 그 젊었을 때 실패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이게 막 역동성이거든요. 근데 남들이 간 길을 그대로 가는 거 특히 여성들 보면 직업이 몇 개 나눠져 있잖아요. 선생님이 된다든가 뭐 그런 뭐 의사가 된다든가 변호사가 된다든가 전부 시험으로 보는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필드가 있는데 그걸 깨뜨리고 싶어요. 그렇지 말고 훨씬 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요. 어저께 마침 제가 직장인 투자 클럽을 이제 10회 강연을 했는데 어저께 마지막 강연이었는데 마지막 클래스였죠. 근데 아마 기자님 못 믿으실 거예요. 울고 그랬어요. 그 헤어지기 싫어서 그만큼 저도 감동적이었고, 네.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했어요. 그냥 파주의 패밀리 캠프는 당장 저는 캠퍼스에 너무 매료가 돼갖고 그냥 유튜브로 올렸죠. 내가 이 계획하고 있는데 저기 오시라. 그랬더니 너무 감동이었어요. 전국에서 오셨고 그리고 마음도 좋았고 그래서 이 기회가 아주 성공리에 끝났고요. 오실 때마다 한 100명이 오셨고 100명 이상은 더 받을 수도 없어요.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100명 이상 받기 힘들어요. 근데 100명이 다 찼고, 그리고 여기 명동에서 한 주부투자 클럽하고, 그 다음에 직장인 클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서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빌려서 아이들 투자 클럽을 그것도 끝냈지만 주말에 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란 거는 서울에서 오신 분은 거의 없고 제주도에서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울산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정말 이런 거를 듣고 싶어 하는 디맨드가 엄청나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에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방 자치하고도 얘기하고 이게 불화산 같이 뭐라 그러죠? 화산처럼 이제 금융의 중요성을 알고 투자의 중요성을 알고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알고 앞으로 10년 동안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질 거라고 봐요. 생각을 바꾸고 편견을 깨트리지 않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 잡는 게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갖고는 저는 절대로 성공한 라이프가 안 돼. 모험생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수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부터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때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람들. TV에서 본 차트 보는 거.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차트 보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이 회사가 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경쟁자는 어디고, 이제 그런 걸 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발표하게 되면 내가 이 회사는 뭐 좋고, 그 다음에 CEO는 뭐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1시간 반 프로그램 있는데 되게 끝나게 되면 3시간 있다 끝나는 거예요.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우리는 이제 어떤 주식을 사라 이를 절대 얘기 안 하고요. 주식은 당신이 고르는 거다. 근데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어느 주식도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없다. 그렇지만
그 프로세스죠. 내가 이거를 왜 샀고, 왜 팔았고, 그런 이제 훈련하는 거죠. 그래야 단기적인 투자에 매몰지 않고 투자와 투기를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고. 질의응답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때문에 3시간 되는 거야. 1시간 반 프로그램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일산에 가려고 그러면 여기 밤에 한 뭐 10시 반, 11시 반에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갖고 그래서 계속 카톡을 열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고 저는 이게 여기서 엄청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봤어요. 이거다. 내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너희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한 회사에서 일하지 말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라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를 들어서 같은 부부라도 한 사람은 투자에 대해서 전혀 긍정적인 생각 갖지 않고 또 한 사람은 투자를 해야 돼. 굉장히 재미난 거는 저한테 많은 탈북자들이 와요. 탈북자 여성이 와갖고 자본주의에 자기는 적응을 할 줄 몰랐는데 제 유튜브로 보고 주식을 통해서 내가 한국의 나만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막 흥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삼성전자의 주인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배당도 받는다는 얘기야? 뭐 너무너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강의를 막 듣는데 저한테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남편이 주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당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는데 왜 주식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냐.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캠프에 왔을 때 같이 듣는 거예요. 같이 질문하고.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집에 갈 때는 맞아. 우리가 파이낸셜 플래닝 해야 돼.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돼. 근데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육체적으로만 일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투자에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게 도박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베이를 했어요.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고 98%가 다시 오고 싶다 그래요. 그만큼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데려온 시아버지도 있고 또 근데 시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제 얘기 가장 저하고 동의를 해요. 내가 그때 왜 안 했을까. 근데 이제 며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젊잖아요. 또 사위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아버님 저 사람 야바이꾼이에요. 저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다가 그럼 같이 가서 들어보자. 들어왔다가 대부분 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서 돌아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사교육이 그게 저는 우리나라 출산율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교육을 계속 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없애야 된다고 제가 책에 썼는데 그런 아이들 성적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누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는 폐기해야 된다고 봐요. 아이들을 창의성을 기르고 그리고 아이들을 뛰어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처럼 아이들을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고 그러면 경쟁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원하는 한 가지 길이 있잖아요. 변호사 되라, 의사 되라. 거기에 다 몰두하다 보니까 10%는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90%는 낙오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회에 부담이 되게 되고 사회 적응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부모들이 그냥 자기 노후 자금 가지고 다 갖다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융교육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학원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금융교육을 배워라. 투자를 배워라. 학원 갈 돈으로 투자하면 훨씬 나은 라이프가 될 거다. 제가 오늘 점심에도 제가 간단하게 어떤 미팅을 하면서 계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사교육비 쓰는 거가 결국 아이들의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채가 다 몇 억씩 부채인 거예요. 그게 자산으로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를 자산화하자. 그래서 학원 가지 말고 처음부터 다 끊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그런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제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싶어요. 그런 캠페인을.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쓴 이유가 교육과 금융 두 가지 축이에요. 교육과 금융. 네, 근데 그 두 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교육을 잘 받아야 창의성이 생기게 되고 창업 아이디어가 나오고 금융이 발달해야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 선순환이죠. 지금 한국은 동맥경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해피하지 않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아이들 사교육 들어가는데 노후 준비가 안 된 거 본인도 알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게 되죠. 애가 낳으면 또 학원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해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한국 사람이 노후 준비 안 되는 가장 주범이 두 가지예요. 사교육비하고 자동차예요.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노후 준비하는데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를 굉장히 급속도로 가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가?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해라.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사교육비 반드시 끊어라.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 게 100배 낫다. 그러니까 부채를 자산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이가 사교육 가는 거는요, 부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안고 가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가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보통 ROI라고 그러잖아요. Return on Investment예요. 투자 수익. 그러면 사교육비 투자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100%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10% 되고 마이너스 20% 되면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근데 사교육비 쓰는 거는 마이너스 100%가 이미 실현된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원 다니는데 공부 못했다고 그래서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잖아요. 마이너스 100%예요. 더 되죠. 왜냐면 아이의 창의성이 죽은 교육을 했거든요. 선행학습을 한 거는 아이의 창의적인 걸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가 마이너스 200%인 거예요. 한국에만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고칠 생각을 안 할까?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일본도 안 그러고 중국도 안 그래요. 근데 한국만 이상하게 선행학습 열풍 그리고 이 성적순으로 가르는 그런 편견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이것만 고치면요 출산율 다시 올라가고요 행복지수 올라가고 노후 준비 다 되고 그 차이예요. 투자에 전략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략을 짜요?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짠다는 거는 굉장히 모순된 얘기고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잊으면 내가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언제 들어갔다 언제 빠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도박이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가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커피값 아낀 걸로 투자하고 사교육비 아낀 걸로 투자하고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단기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하고 나하고 무관한 거죠. 후회지고 이제 적립식으로. 그렇죠. 적립식으로 하는 게 좋고, 이제 연금저축펀드는 무조건 해야 되고, 연금저축펀드 채우기 쉽지 않죠. 1년에 1,800만 원인가요? 그거 채워야 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씩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벅차요. 그거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그거 부터 투자하고, 나머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소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걸로 노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연금저축펀드 같은 거 투자하고 나머지 남은 거 갖고 소비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소비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거 필요 없구나 그러면 용기가 필요하죠.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적이 좀 많아요. 네, 커피숍도 저를 안 좋아할 거고 자동차 회사도 안 좋아할 거고 사교육비 학원을 안 좋아할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를 해방시켜야 되죠. 섹터라기보다도요, 요새 저는 이제 한국이, 시장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요새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이름은 얘기하기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영권 싸움이 벌어진다든가 아니면 그런 기획 지부 구조에 대한 얘기에서 서로 경영진한테
그런 자극을 준다든가 그 M&A 같은 게 일어나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싼 게 많다는 거거든요. 회사가 굉장히 싼데 경영진이 조금만 신경 쓰면 굉장히 좋아질 회사가 많다는 얘기는 그 시장이 굉장히 활발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저한테 그런 별명을 준 거는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 사람들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메리츠 자성령에도 그게 큰 도움이 됐고, 솔직히 그래도 어쨌든 30만 명의 고객이 모였으니까요. 대단한 성과였죠. 근데 이제는 이제 제가 메리츠에 더 이상 있지도 않고 이제 새로운 훨씬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 국민이 그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거를 이제 선도하고 싶다 그럴까요? 그게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10년 그게 내가 정말로 기초를 다져야 되겠구나 하는 걸